이 집안에 시집 온 지 10년이 되던 해 시아버지 제사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너랑 얼굴씩 마주하고 사는 거 지긋지긋해.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갖고 싶으면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대신 예정 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그거 하나 줄게. 그 땅은 팔아도 1,000만 원도 못 받는 불모지 같은 땅이었어요. 아니, 사가는 사람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오히려 세금만 나가서 남편한테는 골칫덩어리였죠. 그때 남편의 내연녀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땅이라도 받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빠한테 그 정도는 양보해주자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비웃었어요. 그 땅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고맙다고 해, 고맙다고. 미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지는 양육권을 지키는 것, 아이를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이 쓸모없는 땅이 미진과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불모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년 전 어느 한 종합병원 병실에 소독약 냄새와 링거 떨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미지는 시아버지 강성만의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이후 미진에게 이 일은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물 드실래요? 성만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지는 물컵을 조심스럽게 건넸고 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천천히 물을 삼켰습니다. 사실 미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딸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두고 남편 재호의 양복을 다림질하고 시어머니 오선자의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밀린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재호가 가져오는 회사 서류 정리까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언제나 자정을 넘겼습니다. 시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은 것도, 집안일 전부를 떠안은 것도,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챙긴 것도 모두 미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미진아. 성만이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지만 그 힘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아가. 미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병실에서, 이 집안에서 미진을 가족으로 대해주는 건 오직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마누라도 안 하는 걸 너가 다 해줬구나. 자식들도 안 하는 걸 너가 했어. 성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당연한 게 어딨어. 성만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피로 이어진 자식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더 소중한 자식이다, 미진아. 그 한마디에 미진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성만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미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해진 눈동자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미진이 황급히 말을 끊었지만 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 알지? 그거 너가 가져라. 수첩이요? 성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끝까지 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거기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에 대한 메모가 있어.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그걸 찾으면 내 회사 물려받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미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재호였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인사도 없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승계 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미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할 말이 그것뿐인가.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온 적 없이 올 때마다 서류 얘기, 도장 얘기, 회사 얘기뿐이었습니다. 성만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40년 가까이 키웠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회사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재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아. 근데 이거 진짜 급해. 아버지, 여기 도장만요. 성만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챙기더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나 회의 있어서 먼저 갈게. 미진아, 아버지 잘 부탁해. 그 말을 남기고 재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진은 재호가 떠난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저 사람에게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간병인? 집안일 하는 사람? 회사 서류 정리해주는 직원? 미진아. 성만의 목소리에 미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아버님. 성만은 미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미진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가 이 집에 와서 고생만 하는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수첩, 꼭 챙겨라.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미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아버님.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미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버텨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외로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건 오직 이분뿐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진이의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 강성만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오후, 미진은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손에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재호. 받는 순간 짜증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 안 가져왔어.
서재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지금 당장 회사로 가져와. 미진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막 딸아이 유치원 하원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지금요? 아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조금 늦어도 되잖아. 이거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돼. 미진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서재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재호가 말한 서류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내가 왜?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님, 아이가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혼자서는. 몰라, 나 바빠. 또 끊겼습니다. 미진은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어요. 바쁘다고요?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웃집에 급하게 부탁을 하고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야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한빛헬스 본사 건물은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도 제대로 못한 얼굴에 구겨진 가디건. 손톱 밑에는 아침에 김치 담그다 물든 빨간 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지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손을 등 뒤로 감추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가 빗소리처럼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끝에 대표이사실이 보였습니다. 문 옆에 붙은 금색 명패에는 대표이사 강재호라고 적혀 있었죠. 미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등 뒤로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대표이사실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재호 옆 소파에 시어머니 오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로 아이를 봐달라고 했을 때 귀찮다고 거절하더니 정작 본인은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선자가 미진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머, 왔네? 그 말투에는 반가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본 듯한 눈빛이었죠. 서류 가져왔어요. 미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봤더니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미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부턴 더 빨리 가져와. 이것 때문에 회의가 30분이나 밀렸잖아. 미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서류를 안 챙긴 거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그때 오선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봐라. 아주 심부름꾼이 따로 없네. 일부러 크게 낸 것처럼 높은 목소리였어요. 대표이사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그 틈새로 바깥 사무실까지 소리가 새어나갈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딱 네가 할 일이다. 시집 와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미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오선자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왔네. 남편 회사에 오면서 이게 뭐야? 옷도 그게 뭐니? 집에서 굴러다니다 온 거 티난다. 티나. 미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급하게 오라고 해놓고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오선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바깥에 있는 직원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넌 그냥 우리 집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알아? 심부름꾼. 네 주제에 뭘 바라고 시집 온 건지 모르겠다만 딱 그 정도야. 알아들어? 심부름꾼. 그 단어가 귀를 때리며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집 와서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데 그동안 뭘 했냐고 하네요. 미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바깥 사무실에서 키보드 치던 소리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군가 이쪽을 힐끗 쳐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심부름꾼이라고 면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진은 재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재호는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네. 미진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게 끝이야? 오선자가 콧방귀를 뀌며 손을 내저었어요. 마치 파리를 쫓듯이, 왜 이렇게 꼴배기가 싫은지. 미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표이사실을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눈물이 터지기 전에 어디론가 숨어야 했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미진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다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 사람들 눈에 자신은 어떻게 보일까? 대표이사 부인인데 시어머니한테 심부름꾼 소리를 듣는 불쌍한 여자? 아니면 그 정도 대접받아도 싼 사람? 미진은 고개를 더 숙이며 빠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쳤어요. 저기서 기다리다가 누군가와 마주치면 끝이었습니다. 이 얼굴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요. 복도 끝 화장실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제발 아무도 없기를.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미진은 가장 안쪽 칸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는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 안에서 비명 같은 것이 올라왔지만 그것마저 삼켜야 했어요. 누가 들으면 안 됐습니다. 저 바깥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미진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심부름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집 와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에 매일 다녔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밥상을 차렸고 남편 양복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았어요. 회사 서류까지 정리해주면서 아내니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란 적은 없었어요. 그저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라니. 미진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화장실 타일 바닥에 냉기가 발끝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세면대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멀어지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칸 문을 열고 나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 밑에는 번진 화장이 검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38살인데 거울 속 여자는 40도 훌쩍 넘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미지는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미지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눈웃음이 예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어요. 입꼬리는 언제부턴가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1번, 2번, 3번.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볼을 문지르며 부기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다시 보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울었다는 티가 여전히 났습니다. 눈자위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괜찮아. 미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김미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직원들 앞에는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사모님 울고 나왔대.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화장실에서 울었대. 화장실을 나서니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기다리다가 누군가와 마주치면 어쩌죠? 이 부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시선을 돌리니 반대편에 비상계단 문이 있었습니다. 미지는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15층이면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겠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아무도 안 마주치는 게 나았어요. 계단 문 앞에 도착해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없지? 재호 목소리였어요. 미지는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없어. 걱정 마.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어요. 자기. 여자가 애교 섞인 말투로 불렀습니다. 미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기라고? 그래서 그 여자 언제 내쫓을 거야? 나 자기랑 같은 집에 살고 싶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재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계단통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만 더. 제사 끝나면 정리돼. 정리. 재호는 정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버리듯 필요 없는 서류를 폐기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에이, 자기 맨날 조금만 더 그러잖아. 여자가 투덜거렸어요. 나 기다리는 거 싫어. 빨리. 알았지? 알았어, 수경아. 수경? 미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수경. 아까 대표실에서 스쳐 지나간 여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표실 앞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던 사람. 미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하게 웃던 사람. 자기가 최고야. 수경의 목소리에 재호가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손잡이를 놓쳤어요. 철컥 소리가 날 뻔했습니다. 미지는 재빨리 손잡이를 다시 잡아 소리를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 났어?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바람 소리 아닐까? 신경 쓰지 마.
미진은 숨을 죽인 채 문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도 함께. 미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사 끝나면 정리된다. 그 말이 귀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지나면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까요? 아, 그래서였구나. 미진은 천천히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을 막대했는지, 남편이 왜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지, 왜 심부름꾼이라고 불렀는지, 왜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진이 이 집에서 쫓겨날 날이, 저 여자가 미진의 자리에 들어올 날이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다 쏟아버려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마른 건지 미진의 눈은 건조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미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정리한다고? 그래, 해봐. 아이가 있었어요. 6살 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진은 계단문을 등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부은 눈이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미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겠다. 미진이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강성만이 돌아가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진은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태전, 두부전,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선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재호는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부엌을 지나가면서 밥 됐어? 하고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8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재호는 건성으로 2번 절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오선자는 제사 내내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버님, 저라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미진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큰 절을 올렸어요. 제사가 끝난 뒤에도 미진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을 치우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설거지하는 손이 붉게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문지르는데 손등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어요. 아팠지만 그냥 물에 씻어내고 계속했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설거지를 대충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접시까지 닦아서 찬장에 넣고 나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1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인 셈이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미진이 앞치마를 벗으려는 순간 거실에서 오선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아, 이리 와봐. 무슨 일이지? 미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미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파에 오선자와 재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한수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아니 이 집의 식구처럼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미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저 여자가 시아버지 제삿날에 이 집에 있는 거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계단에서 들었던 그 말. 제사 끝나면 정리된다던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날. 앉아. 오선자가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지는 천천히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 남편이 너를 하도 이뻐해서 우리가 참고 산 거야. 오선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1년 전 병실에서 시아버지가 미진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피로 이어진 자식보다 너가 더 소중한 자식이다. 그 말 때문에 시어머니가 미진을 더 미워했던 걸까요? 이제 그 사람도 없으니까. 끝이야. 나가. 미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어요. 계단에서 들은 그 대화. 제사 끝나면 정리된다던 그 말. 하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있었어도 이렇게 쉽게 내쫓길 줄은 몰랐어요. 재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미진아, 우리 이혼하자. 더 말 길게 안 한다. 이혼. 그 두 글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미진은 재호를 바라보았어요. 함께 산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미진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어요. 내 아이, 지금 이웃집에 맡겨둔 6살 내 딸. 엄마가 늦게 온다고 했더니 울먹이던 그 얼굴. 제사 끝나면 데리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 걸까요? 아이만은.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만은 제가 데려가게 해주세요. 재호와 오선자가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기회를 잡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딱 하나. 재호가 말했어요. 우리 땅 하나 있지? 강원도에. 그거 가져가. 대신 돈 얘긴 꺼내지 마.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어. 그거 하나 받는 조건으로 아이 양육권은 네가 가져. 양육비 청구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선 양육권 다툼 같은 거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깔끔하게 끝내자. 미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땅 하나와 양육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양육비도. 냉정하게 따지면 완전히 불공평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미진에게는 양육권이 전부였어요.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언니라고요? 미진은 그 호칭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땅이라도 받으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빈손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수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미진의 가슴을 후볐어요. 저 여자가 내 자리에 앉을 여자, 내 남편을 빼앗은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나한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꾹 참았어요. 아이만 지키면 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아이만은. 네.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오선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생각했어.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오래 끌 것 없잖아.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는지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땅 팔아도 1,000만 원도 못 받을걸? 오선자의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세금만 나오지. 불모지야, 불모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걸 줄 생각을 했어? 아, 그래요? 전 또 땅이라길래 비싼 땅인 줄 알았는데. 수경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사업하는 사람이라 돈 계산은 빠르네요. 미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 그 대화를 들었어요. 불모지 1,000만 원도 못 받는 땅. 그걸 주면서 양육권을 넘긴 거구나. 저 사람들 눈에는 아주 똑똑한 거래였겠죠. 쓸모없는 땅 하나 던져주고 재산 분할이라는 골치 아픈 일을 피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미지는 분하지 않았어요. 아니, 분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그깟 재산 분할 따위, 위자료 따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과 질질 끌며 양육권 다툼을 벌이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나았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다 보면 아이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미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저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바보인 줄 알겠지. 땅 하나 받고 꼬리 내린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축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 바보처럼 보여도 좋아. 지금은 그게 나아. 미지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을 잠깐 돌아보았어요. 아까 정성껏 만든 제사 음식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님, 저 잘 살아볼게요. 미지는 속으로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 후회하게 해줄게, 반드시.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미지는 방 안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 보스턴백 하나.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 중 꼭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사진첩, 아이 옷 몇 벌, 세면도구. 손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고작 이 정도 짐으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쿵, 마당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짐을 내던지는 소리였습니다. 이것도 갖다 버려. 이딴 것들 뭐에 쓴다고 쌓아뒀어. 오선자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어요. 미진이 창밖을 내다보니 결혼할 때 해온 혼수들이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릇 세트, 이불, 화장대. 비싼 건 아니었지만 친정 어머니가 새벽 시장 돌아다니시며 하나하나 장만해 주신 것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돈이 없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셨고 어머니는 좋은데 시집 간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어머니, 그건 제 거예요. 미진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재호가 복도에 서서 앞을 막았어요. 건드리지 마. 내일 아침에 나가면서 가져가든지 해. 소란 피우지 말고. 재호는 그 말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어요. 그 안에서 수경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지는 복도에 서서 마당 쪽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혼수들이 저렇게 버려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금 나가서 항의하면 아이 양육권 약속마저 뒤집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짐을 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 옷장 안쪽에서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점퍼였어요. 미지는 멈칫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옷들을 대부분 정리했는데 이 점퍼만 남겨뒀었어요.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성화를 부렸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몰래 옷장 깊숙이 넣어둔 거였어요. 미지는 점퍼를 꺼내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카키색 점퍼였어요. 시아버지가 병원 다니실 때 자주 입으시던 거예요. 지퍼 부분이 닳아 있었고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세탁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어딘가 시아버지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미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적어도 미진을 이렇게 쫓아내지는 않았을 텐데,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눈 분이셨는데,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수첩이었습니다. 미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쓰는 수첩 알지? 그거 너가 가져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수첩을 자신에게 주려 했는지,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저 아픈 분이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어요. 미진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수첩이었어요. 겉표지가 닳아서 색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시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 온 뒤 새벽 땅이 유독 따뜻한 자리가 있다. 무슨 말이지? 미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 줄을 읽었어요. 돌틈에서 옅은 김이 올라오면 그 아래 물길이다. 깊이 파지 말고 작은 구멍부터 미지근한 물기가 먼저 올라온다. 땅, 물길? 미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 거지? 시아버지가 왜 이런 걸 적어두신 걸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 땅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내 회사를 물려받지 않아도 그 이상의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거나. 미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땅, 혹시 재호가 말한 그 강원도 땅을 말하는 걸까요? 팔아도 1,000만 원도 못 받는다던 그 불모지. 아까 안방에서 새어나오던 비웃음 소리가 떠올랐어요. 불모지야, 불모지. 세금만 나오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지 않아도 그 이상의 부와 성공이라니. 대체 그 땅에 뭐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재호는 욕심이 앞서 사람을 이용하려 든다. 기록을 남겨라. 미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진에게 이 수첩을 남기신 거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신 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처럼 대해 주신 분. 그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 수첩이었습니다. 미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종이 냄새와 함께 시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옷가지 사이에 단단히 감싸서 넣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오선자가 혼수품들을 내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쿵, 쿵. 유리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 한켠에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일어섰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거니까 뭔가 있을 거야. 반드시.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살아남겠다. 아이와 함께. 반드시. 문을 열고 나서는 미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집을 나오고 며칠이 지난 후 유일한 재산인 불모지 땅을 보러 나섰습니다.
강원도 산골 시외버스를 타고 4시간,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 거기서 또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었고 그 흙길마저 끊기는 곳에 그 땅이 있었어요. 도착한 미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돌밭이었어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그 사이로 잡초만 드문드문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았어요. 바람은 차갑고 스산했습니다. 11월 말의 산골은 이미 한겨울처럼 쌀쌀했어요. 미지는 발로 땅을 몇 번 굴러보았어요. 딱딱하고 메마른 흙이 신발 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여기가 10년 결혼 생활 끝에 재산 분할로 받은 땅. 이 돌밭이 전 재산이라니. 팔아도 1,000만 원도 못 받는다더니 사갈 사람이나 있을까? 오선자가 비웃던 말이 떠올랐어요. 불모지야, 불모지.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000만 원도 비싼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땅을 사겠어요. 이러니 이 땅을 줬구나 싶었죠. 6살 딸은 이웃 마을 민박집에 맡겨두고 왔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막막해하는 모습을,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미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뭘 하지? 서울로 돌아갈까? 하지만 서울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친구들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했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그 수첩. 이 땅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내 회사를 물려받지 않아도 그 이상의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 미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대체 이 땅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걸까요? 어디를 봐도 돌과 잡초뿐인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 온 뒤 새벽 땅이 유독 따뜻한 자리가 있다. 따뜻한 자리. 미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 차가운 돌밭에 따뜻한 자리가 있다고. 그날부터 미지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대로 했어요. 비가 온 다음 날 새벽 맨손으로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돌틈마다 손을 넣어 온기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를 만져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 골랐어요. 무릎이 까져서 바지에 피가 배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민박집으로 돌아가 딸아이를 안고 잤어요. 아이의 체온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미지는 우산도 없이 땅을 파다가 결국 삽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대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이 땅을 싸게라도 팔고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방이라도 구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돌틈에서 옅은 김이 올라오면 그 아래가 바로 물길이다. 김. 미지는 그 단어에 시선이 멈췄어요. 김이 올라온다고? 언제? 어디서? 그동안은 낮에만 땅을 팠는데 혹시 시간대가 다른 걸까요? 5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어요. 새벽녘에 비가 그치고 미지는 잠을 설친 채 땅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둑어둑한 시간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돌밭을 걸었어요. 마지막이다. 오늘도 못 찾으면 포기하자. 미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무작정 걸었어요. 돌밭 이곳저곳을 헤매며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차갑고 또 차갑고 손이 얼얼해질 때쯤 어느 지점에서 손이 멈췄어요. 덜 차가웠습니다.
미지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손을 댔어요. 분명히 다른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깊이 파지 말고 작은 구멍부터. 미지근한 물기가 먼저 올라온다. 미지는 삽을 들었어요. 작게 조심히. 수첩에 적힌 대로 작은 구멍부터 팠습니다. 흙을 한 삽, 두 삽 걷어냈어요. 손끝에 뭔가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기였어요. 차갑지 않은, 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미지근한 물기. 미지는 손을 멈추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흙 사이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팠어요. 물이 주르륵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멍 안에서 옅은 김이 피어올랐어요. 새벽 찬 공기와 만나 하얗게 피어오르는 수증기.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미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에 손가락을 담갔어요. 미지근한 온기가 손끝을 감쌌습니다. 목욕탕 물 같은 온도였어요.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나흘 동안 차가운 흙을 파헤치던 손이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온천수. 그 순간 미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기쁜 건지 억울한 건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수첩. 그 안에 적힌 이상한 문장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땅 아래 온천수가 있다는 걸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재호가 이 땅을 미진에게 버리듯이 줄 거란 걸 아셨던 걸까요? 재호는 그것도 모르고 쓰레기 땅이라며 넘겼고, 살 수 있겠다. 미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진짜로 살 수 있겠다, 아이랑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산골에 미진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구멍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옅은 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미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외진 산골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재호와 오선자가 떠올랐습니다. 불모지라고 비웃으며 넘겼던 사람들. 온천수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혼 서류에 하자가 있다느니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느니 난리를 칠 게 뻔했어요. 소문내면 뺏긴다. 미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야 해. 이건 아버님이 나한테 남긴 거야. 아이한테 물려줄 거야. 구멍 위에 돌과 잡초를 덮어 흔적을 감췄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위치만 머릿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미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민박집으로 돌아갔어요.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웃는 얼굴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까까지의 절망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진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불모지 땅에서 온천수를 찾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천막 같은 작은 탕이었습니다. 온천수가 나오는 자리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중고로 구안간이 욕조를 들여놓았어요. 탈의실은 천막으로 대충 가렸고 요금은 5,000원. 이름도 없는 산골 온천이었습니다. 손님이라고는 근처 마을 어르신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달랐습니다. 한번 다녀간 손님들은 꼭 다시 찾아왔어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관절이 안 아프다고. 어느 할머니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잠을 못 잤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 편하게 잔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토피가 심했던 아이가 나았다면서 엄마가 찾아와 울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입소문은 마을에서 읍내로, 읍내에서 시내로 퍼져나갔어요. 주말이면 외지에서 차를 몰고 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 서울에서 온 투자자였어요. 온천수 수질이 워낙 좋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미진이 보관하고 있던 수질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정도 수질이면 전국에서 손꼽힐 겁니다. 여기 제대로 개발하면 대박이에요. 그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몇몇의 투자자가 투자에 합류했습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공사 중간에 자금이 부족해서 멈출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약속한 돈이 2달이나 늦어지면서 인부들 월급을 못 줄 위기였어요. 이러다 공사판이 아예 멈추겠다 싶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미진은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무릎까지 꿇고 생활비로 쓸 돈을 빌렸어요. 그 달은 미진과 딸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해서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석 달이나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며 군청에서 허가를 보류했어요. 매일 관청을 찾아가 사정하고 서류를 다시 만들고 또 찾아가고 담당 공무원 얼굴을 얼마나 봤는지 얼굴을 외울 지경이었어요. 그 석 달 동안 미진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새 업체를 구하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자재비 떼먹으려는 업자와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딸아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느덧 8살이 된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힘내라고 쪽지를 써서 가방에 넣어주는 아이. 그 쪽지 하나가 미진을 버티게 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온천 리조트 그랜드 오픈 날이었어요. 미진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주차장에는 셔틀버스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버스 옆면에는 청산 온천 리조트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로비는 높은 천장에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원목으로 꾸민 인테리어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로비 너머로 노천탕이 보였어요. 바위를 자연스럽게 배치한 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숙소동 4채가 산 중턱을 따라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산책로가 숙소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청산 온천 리조트. 로비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년 전 돌밭이었던 그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천막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곳이 5성급 리조트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대표님, 직원들 모였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어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근처 마을 분들이었습니다. 온천탕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밥하시는 할머니, 시설 관리하시는 아저씨, 동네 청년들. 서울에서 데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부터 저희 리조트가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께는 예의를 다해주세요. 그리고 마을 분들께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여기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마을 분들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심부름꾼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흩어지고 미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그 수첩.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재호는 욕심이 앞서 사람을 이용하려 든다. 기록을 남겨라. 기록을 남겨라. 미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았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니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시아버지는 아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남긴 거겠죠. 미지는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천탕이 보였어요. 옅은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 물속에 2년간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어요. 미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똑바로 앞을 보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직원들을 이끄는 대표,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표. 미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킨다. 이 리조트도 딸아이도 나 자신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학교에서 보낸 알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 엄마와 딸 둘이 손잡고 웃는 모습이래요. 미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잘했어, 우리 딸. 엄마도 잘할게. 더 열심히 할게. 창밖에서 첫 손님을 태운 셔틀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빛헬스 본사 재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였어요. 건강식품 원료 표기 문제로 식약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언론에서는 한빛헬스 원료 조작 의혹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할 거야, 재호야? 오선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책임을 넘겨야 해요. 안 그러면 대표인 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재호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누구한테? 미진이요. 오선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미진이? 걔한테 어떻게? 미진이 이름으로 된 서류가 몇 개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회사 일 도울 때 만들어둔 거. 그걸 잘 활용해서 서류 몇 개만 꾸미면 미진이한테 다 덮어 씌울 수 있어요. 수경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오빠. 어차피 그 여자 지금 어딘가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돈 좀 쥐어주고 도장 하나 받아오면 끝이에요. 오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불러라. 재호는 휴대폰을 들어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진아, 나야. 회사 건으로 잠깐 만나자. 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2년 만에 듣는 전 남편 목소리에 미진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도움이요? 미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거나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래, 중요한 일이야.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서 못 만나요. 뭐? 그때 저한테 준 그 땅 알죠? 그 쓰레기 땅. 거기로 오세요. 아니면 전 못 만나요.
재호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강원도? 그 불모지? 네.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끊을게요. 잠깐. 재호는 다급히 말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오선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래? 안 온대? 강원도로 오래요. 그 땅으로. 거기 아무것도 없는 데를 왜 거길 아직도 갖고 있었어? 끝까지 극성이네. 오선자가 혀를 찼습니다. 수경이 가볍게 웃었어요. 뭐 좋잖아요.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 끝인데. 드라이브 삼아 다녀오죠. 산골에서 찌들어 사는 그 여자 꼴도 볼 겸.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어차피 미진이 서류 없으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세단이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재호가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수경, 뒷좌석에는 오선자가 앉았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는 동안 세 사람은 편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산골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움막이라도 짓고 있으려나? 오선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게요. 돈도 없이 내쫓겼는데 아마 완전 거지꼴이 됐을걸요. 애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수경이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오는 줄 알면 얼마나 떨고 있을까. 2년 만에 전 남편이 찾아오니까요. 재호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 원래 눈치 보는 스타일이잖아. 한번 눌러주면 고분고분 도장 찍을 거야. 오선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게. 강원도 산골까지 가서 뭐라고 산다고. 차라리 서울 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지. 즉, 미진이 어떤 꼴이 되어 있든 자신들에게 필요한 건 도장 하나뿐이니까요. 그것만 받으면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요. 세 사람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변한 미진의 모습을, 돌밭에서 찌들어 사는 전처의 비참한 꼴을, 그걸 보면서 속으로 비웃을 생각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거의 다 왔네. 재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산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돌밭과 잡초가 보였어요. 봐, 역시 불모지잖아. 변한 게 없네. 오선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커브를 도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깔끔하게 닦인 도로가 나오고 도로 주변은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절로 생기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도로를 지나다 보니 넓은 주차장이 펼쳐졌습니다. 셔틀버스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통유리로 된 로비, 원목 외벽, 산 중턱을 따라 이어진 건물들. 노천탕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청산 온천 리조트.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선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게 그 불모지 맞아? 길 제대로 찾아온 거야?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질투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 전에 쓰레기라고 던져준 그 땅. 팔아도 1,0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비웃었던 그 땅. 그게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지? 오선자는 계속 입을 벌린 채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거 진짜야? 여기가 그 돌밭이라고? 수경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차지하려던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이런 곳의 주인이 됐다고? 일단 내리자. 재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넓은 로비가 나타났어요.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진이었어요. 단정한 재킷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예전에 시댁에서 보던 그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앞을 보고 서 있었어요. 오셨어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손님분들 안내해 드릴까요? 직원 한 명이 미진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대표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오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수경은 이를 악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미진이 직원에게 대답하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응접실로 가시죠. 미진이 앞장서 걸었어요. 세 사람은 멍하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마다 미진에게 인사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예약 다 찼습니다. 미진이가 대표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선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수경은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응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진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차 준비해 둘게요. 세 사람은 멍하니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잘 됐네, 미진아라고 말했지만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 불모지라고? 이게 그 쓰레기 땅이라고? 미진은 문을 닫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리조트 응접실로 미진이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세 사람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선자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고 재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수경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자, 편하게 드세요. 미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재호가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진아,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원료 표기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 근데 그게 네 이름으로 된 서류가 몇 개 있거든. 미진은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어요. 제 이름이요? 오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사 일 좀 도와라. 네 이름만 빌리면 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미진은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어 페이지를 넘기며 살폈어요. 이거 제가 책임지는 내용인가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부러 순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경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에이, 언니. 그냥 도장 하나인데요. 책임은 대표인 제 남편이 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안 생겨. 도장만 찍어. 네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재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미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에 제가 도장을 찍으면 제 이름으로 책임이 넘어간다는 거죠? 오선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냥 찍으라면 찍어. 네가 우리한테 진 신세가 얼만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책임은 재호가 다 진다잖아. 도장만 찍는 거지. 대표는 나잖아. 네가 책임질 일은 없어. 우리 회사 법무팀 능력 알잖아. 재호가 뱀의 혀로 덧붙였습니다. 미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제가 이거 찍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오선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냥 찍으라면 찍어. 너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시집 와서 밥 먹고 살았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라니까. 이런 서류 볼 줄도 모르면서 왜 자꾸 아는 척이야. 책임은 내가 지니까 걱정 말고 찍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아빠 회사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재호가 덧붙였습니다.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수경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어차피 언니 이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뉴스에 나와도 사람들이 김미진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미진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귀에 새겼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뭘 생각해? 지금 찍어. 오선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쉽게 봐도 너무 쉽게 보셨네요. 오늘은 좀 쉬고 가세요. 숙소 준비해뒀어요. 미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응접실을 나와 숙소로 향했어요. 내일 다시 압박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나간 뒤 미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녹음 시간 23분 47초. 미진은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기록을 남겼어요. 2주가 지나고 서울 대형 호텔에서 열리는 한빛 헬스 긴급 기자간담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무대를 향해 있었어요. 재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이번 혼란은 외부 공급 및 계약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재호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해당 계약의 담당자는 외부 인사입니다. 김미진이라는 분으로. 바로 그때 객석 뒷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이 걸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 당당한 걸음. 예전에 그 주눅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선자가 미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기자들 앞이라 참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김미진입니다. 재호가 미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원래 저희 집안일을 돕던 사람인데 회사 서류 처리를 맡겼다가 이런 일이. 오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어요. 원래 몸 쓰는 일 하던 사람이라 그를 잘 못 알아봐서 실수한 거예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미진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미진이 입을 열자 기자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미진이 손을 들자 행사장 스태프가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도장만 찍는 거지. 대표는 나잖아. 네가 책임질 일은 없어. 우리 회사 법무팀 능력 알잖아. 재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책임은 대표인 제 남편이 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수경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장만 찍어. 네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다시 재호의 목소리.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거 명예도용 아닙니까? 책임 떠넘기기 시도예요? 강 대표 해명해 주세요. 이 녹음은 언제 어디서 된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서 마이크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 이건 편집된 거예요. 맥락이. 수경이 옆에서 재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어떡해.
입모양으로 말했지만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선자는 객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오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온통 스크린과 미진에게 쏠려 있었어요. 미진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 후부터 정리해온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날짜, 거래처 이름, 금액,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제 어떤 거래가 있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기록해뒀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 서류들 식약처에도 제출하신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미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식약처 직원과 경찰이었습니다. 강재호 대표님, 명예 도용 및 허위 계약 혐의로 조사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한수경 씨도 공범 혐의로 동행해 주세요. 수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묵묵히 재호와 수경을 데리고 나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오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재호야. 오선자가 손을 뻗었지만 재호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아있던 기자들이 미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김미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이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까? 한빛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을 끊었어요. 수많은 카메라가 미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제 이름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미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기록을 남겨라. 아버님,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미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빛헬스 기자간담회 사건이 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조트 로비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빛헬스 전 대표이사 강재호 씨가 명예 도용 및 허위 계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전 배우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백억 원대의 부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한수경 씨도 함께 기소되어 미진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창밖으로 노천탕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진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후련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이 원했던 건 자기 이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대표님, 오늘 마을 어르신들 오시는 날이에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알아. 탕 온도 확인했어? 네, 적당해요. 식당에 점심 준비도 다 됐고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나섰어요. 리조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마을 어르신 무료 이용의 날. 처음 온천탕을 열었을 때 도와주셨던 분들이에요. 비닐하우스 칠 때 손 보태주신 분, 자재 나를 때 트럭 빌려주신 분, 공사비가 밀렸을 때 급하게 돈 빌려주신 분, 미진이 힘들 때 밥 한 끼 챙겨주신 분.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업 전략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진아.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아이고,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자꾸 미진아 하게 돼. 버릇이 안 고쳐지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미진이가 더 좋아요. 미진이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늘 탕 물 좋아. 어제 비 와서 그런가 물이 더 부드러워. 그래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점심도 드시고 가시고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이고, 된장찌개까지. 호강이다, 호강이야.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셨어요. 미진은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돌밭 앞에서 절망하던 미진을 구해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미진의 새 가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진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 예약 현황, 직원 급여 명세서, 시설 점검 일정. 예전에는 남편 회사 서류나 정리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저기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그게 오선자라는 분이요. 대표님 만나러 왔다고. 미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선자 6개월 만이었어요. 어디 있어? 로비에요. 미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나가니 오선자가 서 있었어요.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옷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구속되고 며느리도 기소되고 회사는 망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는 게 세상이니까. 오선자가 미진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하지만 지금 오선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이 미진에게 인사했어요. 대표님, 3층 청소 다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단체 손님 버스 시간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수고해요. 대표님,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오선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2년 전 자기가 심부름꾼이라고 불렀던 여자가 지금은 이 큰 리조트의 대표였습니다. 오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진아. 미진은 오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선자의 눈에 잠깐 희망 같은 게 스쳤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렀으니까. 혹시 도와줄 생각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선자가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아들 면회같이 가달라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선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와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예전에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주신 적 없잖아요. 심부름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오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와서 미진아, 미진아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으세요. 미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애가 갈 데가 없어서 오선자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쉰 듯했습니다. 재호 아버지 친구들도 다 끊었고 친척들도 안 받아주고 미진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아니 대표님 나 좀. 오선자가 뭔가 더 말하려 했어요. 도와달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재워달라는 말이거나. 하지만 끝내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2년 전에 갈 데가 없었어요. 아이 손잡고 이 산골까지 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오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제 혼수품을 마당에 내던지셨죠.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고 하셨고요. 오선자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때 혼자 버텼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미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버텨보세요. 저처럼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결국 오선자는 고개를 떨군 채 로비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2년 전 미진에게 큰 소리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노천탕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산 중턱의 작은 묘지. 미진은 시아버지 강성만의 묘 앞에 서 있었어요. 딸아이와 함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미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약속 지켰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수첩 잘 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땅에서 온천수를 찾았어요. 아버님 말씀대로요. 그리고 기록도 남겼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미진은 수첩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건 아버님께 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딸아이가 미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었어? 응. 엄마한테 진짜 가족 같은 분이셨어. 나도 인사해도 돼? 그럼. 딸아이가 묘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수아예요. 엄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잘 살 거예요. 아버님, 손녀랑 같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미진은 딸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년 전 이 길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들고 돌밭을 보며 절망했던 그때. 그리고 시아버지 제산할 밤 이혼을 강요당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며 다짐했던 말. 언젠가는 후회하게 해줄 거야, 반드시. 미진은 조용히 웃었어요.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미진이 자기 삶을 되찾았다는 것, 자기 이름을 지켰다는 것,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미진을 반겼어요. 대표님 다녀오셨어요? 응, 수고했어요. 딸아이가 리조트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금방 어울려 뛰어다녔습니다. 미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노천탕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게 미진이 만든 세상이었어요.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아닌 김미진으로서 만든 세상. 미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어요. 그리고 미진은 드디어 누구의 심부름꾼도 아닌 김미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미진이가 시어머니에게 심부름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하셨나요? 시집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게 그 한마디라니.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미진이가 복수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죠. 하지만 미진이한테 정말 중요했던 건 본인의 인생을 되찾는 거였잖아요.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냥 김미진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진이처럼 힘드신 분 계실까요? 혹은 미진이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가족한테 무시당하거나 열심히 해도 인정 못 받거나 내 이름이 잊혀져 가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미진이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땅 앞에서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텼더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야기처럼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평범한 행복을 느끼시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